안녕하세요. 경제는 소확행, 소생과 함께하면 확실한 행복, 소성욱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경제 상식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체제에 시장 경제 체제일까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일까요? 계획 경제 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 혼합 경제 체제.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는 뭘까요? 경제 체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거에 해당할까?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야 할 핵심 개념은 기본적인 경제 문제 세 가지, 그리고 전통 계획 시장 경제 체제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경제 문제. 경제 문제가 왜 발생하니? 우리 첫 시간에 했죠. 우리 경제라는 과목이 성립할 수 있는 거, 경제가 생겨난 이유, 바로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죠. 자원의 희소성.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근데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효율성과 형평성인데요.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야. 자, 여기서 우리 효율성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는 게 효율적인 거야. 여러분들 최소 비용 최대 효과라는 말, 그게 바로 효율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이라는 거는, 우리 형평성이라는 건 골고루 잘 사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은 공공복리, 사회정의와 같은 우리 사회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건데, 효율성은 주로 성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은 분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중시할지 분배를 중시할지, 아직까지 우리 경제, 또 우리 정부 정책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두 가지 지향점 중에 하나죠. 두 가지가 충돌하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또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피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피자가 이만한 게 있어. 근데 우리 먹어야 되는 사람은 10사람이야. 그러면은 분배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거를 일단 골고루 나눠 먹고 힘내서 열심히 일하자라고 할 수 있고, 성장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야, 이 조그만 거 이건 누구 코에다 붙이냐, 일단 크기를 더 키우자, 그리고 나눠 먹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결론을 이야기하면 우리 효율성, 형평성 둘 다 중요한데, 둘 중에 뭐를 더 강조하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는 우리 경제에서 패러다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희소성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기본적인 경제 문제 세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자, 기본적인 경제 문제 세 가지는 누의 문제예요. 첫 번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건지. 생산물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어떤 생산물을 결정할래? 여기서 생산물이라는 건 생산된 결과물을 말하는 거야. 생산된 결과물. 뭐를 몇 개나 만들래?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이거 결정할 때 당연히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걸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물을 결정할 때는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 효율성만 따집니다. 두 번째, 어떻게 만들래? 생산 방법의 문제예요. 생산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야.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생산 요소의 선택과 결합 방법의 문제. 여러분, 생산물은 생산된 결과물을 말하는 거고, 생산 요소는 생산에 필요한 요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생산을 하려면 재료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경제에서 생산 요소라고 하면은 노동, 토지,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노동, 토지, 자본. 자, 여기서 노동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활동 자체를 의미해. 그래서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거, 알바하는 거, 이런 게 다 노동을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토지는 땅 또는 땅 속에 있는 지하 자원 같은 걸 의미해요. 그리고 자본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달라요. 우리는 자본하면 뭘 떠올려? 돈. 그런데 경제에서 자본은 돈이 아닙니다. 경제에서 자본은 생산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들. 예를 들면은 공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원재료라든지 원자재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을 써서 우리가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 있죠. 뭐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기계를 살 수도 있고 원자재를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들, 그게 바로 자본이야.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돈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를 배우면 경제적인 용어, 경제적인 개념이 조금 더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노동, 토지, 자본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결합을 할래?의 문제예요. 조금 있다가 사례를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걸 팔아서 돈을 벌었으면 그걸 어떻게 나눠 가질래의 문제야.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분배 방식을 결정.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래? 또는 누구를 위해 생산할래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회사가 노동자를 위해서 생산했다. 그러면 회사가 거둬들인 판매 수입 이윤을 노동자를 위해서 가장 많이 주겠다는 거죠. 또는 주식회사라면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니까 주주를 위해서 쓰겠다. 주주를 위해서 생산했다. 그러면 회사가 거둬들인 수입을 주주한테 제일 많이 주겠죠. 자, 생산된 가치의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건데, 우리 생산 방법을 결정할 때는 효율성만 고려하면 되고,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적은 비용 쓰고 많이 생산하는 생산 방식 결정하면 되겠지. 그리고 분배 방식, 나눠 가지는 거니까 일단 형평성이랑 관련되어 있어. 그런데 이거는 효율성도 따져요. 왜냐하면 키워서 골고루 가지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분배 방식을 결정할 때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같이 고려한다는 거.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례를 보면은 선생님이 지난번 시간에 기회비용을 통해서 교사할까? 빵집 차릴까? 선생님이 빵집 차리기로 했잖아요. 선생님이 빵집을 창업한다고 해볼게. 선생님이 빵집을 창업했어. 선생님은 이미 빵집 창업 할 걸 생각하고 빵집 이름도 정해뒀어요. 빵집 이름은 이거야. 소스 베이커리. 그래서 소송의 베이커리 빵집 해가지고, 또 이거 보면 SOS도 되잖아. SOS. 여러분의 배고픔에 SOS 구조 신호가 되겠다, 이런 거죠. 선생님 생각에는 좋은 것 같은데 유치하기도 한 것 같고. 자, 보면은 선생님이 빵집을 창업하기로 했어. 근데 이 빵집에서 창업을 할 때 어떤 빵을 만들까, 몇 개나 만들까를 결정해야 되잖아. 바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까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만들까요? 무슨 빵? 근데 여러분들, 빵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빵이 뭔지 알아요? 제일 많이 팔리는 빵이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소보루빵이래요. 그럼 선생님 소보루빵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크림빵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세 가지 빵을 뭐 몇 개 만들지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재료를 사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빵을 만들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선생님이 제 빵 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이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죠. 노동자, 생산 요소, 노동자를 고용할 수도 있고, 또는 기계로 만들 수도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이 번 돈을 내가 이윤으로 많이 가져갈래? 아니면 직원들한테 뭐 임금, 월급을 올려줄래?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문제 세 가지, 무, 누의 문제가 있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이 기본적인 경제 문제 세 가지를 왜 했냐? 바로 오늘의 중요한 주제인 경제 체제 때문에 한 거예요. 자, 우리 경제 체제 중에 먼저 전통 경제, 계획 경제, 시장 경제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기본적인 경제 문제, 기본적인 경제 문제 세 가지 있었잖아요. 무언우의 문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래에 따라서 나눈 게 바로 전통경제, 계획경제, 시장경제예요. 전통경제는 무언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름의 뜻이 다 있어. 뭐에 맡겨? 전통에다가. 전통경제체제는 무언우의 문제를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해오던 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옛날에 여러분들이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태어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 직업 선택할 때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내가 뭐 해야 될지 되게 고민하잖아. 아주 옛날에 태어났다 그러면 신분제도에서 대부분 결정되잖아.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뭐였을 것 같아? 대부분의 친구들은 나는 공주요, 왕자요, 장군이요 이럴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장군은 못 됐을 것 같고 그래도 체격이 컸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포졸은 하고 있지 않을까? 포졸 좀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대에는 이 전통 경제 체제에서는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하는 거야. 근데 이거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전통 경제 체제가 있고 또 우리도 과거에 해오던 대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전통 경제 요소가 섞여 있어. 두 번째, 계획 경제. 누가 계획하냐? 바로 정부의 계획이나 명령에 맡기는 겁니다.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지까지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는 무언우의 문제를 바로 시장에다가 시장의 가격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시장의 가격. 그러니까 이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뭘 만들래?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우리 기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파가 상당히 많이 비쌌었거든요. 자, 대파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대파를 생산하는 기업들, 농부들이죠. 농부들이 당연히 파의 재배를 늘릴 겁니다. 알아서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당연히 기업들은 그걸 생산을 하는 거죠. 시장 가격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전통계획 시장경제체제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나누는 기준이야. 그런데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는 기준이 달라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는 생산수단의 소유를 누가 하고 있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생산수단. 자, 여러분, 생산수단이란 건 말 그대로 생산을 하는 데 사용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땅, 토지. 우리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누가 가지고 있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토지 또는 공장이나 기계 같은 것들. 이러한 생산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냐? 개인이 가지고 있냐? 아니면 국가나 사회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는 이름해 봐봐. 사회.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지는 게 아니라 국유화하거나 공유화하는 겁니다. 국가나 사회가 가지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에서는 토지나 공장이나 기계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야. 그건 국가의 소유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땅, 공장, 기계 어때요? 결국 개인의 소유죠.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 개인이 가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를 배웠으니까 우리 시장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은 계획경제지 시장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이 사회주의는 아닌 거야.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은 사회주의지 자본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이 계획경제는 아니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경제는 주로 자본주의랑 많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계획경제는 사회주의랑 많이 연결이 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기준이 다르다. 우리는 경제를 배운 상식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이거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전통경제, 계획경제, 시장경제 체제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뜯어볼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먼저
전통 경제 체제, 경제 문제, 무어누 어디에다 맡긴다? 바로 전통, 관습 또는 뭐 과거의 종교 이런 데다 맡기는 거예요. 의사결정 주체, 개인이 의사결정은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 전통 경제 체제도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앞으로 상황을 예측할 수 있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하던 대로. 자,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생활. 계속 하던 대로 하니까 확확 뒤바뀌는 게 없죠. 이것도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앞으로 변화할 수 있다가 큰 우리의 뭐 이렇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면 우리는 혼동스럽고 힘들 수도 있거든. 단점. 외부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해.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사회 발전이 제약이 되는 거지. 선생님이 실제 지금도 있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산족이라고 있어요. 산족. 자, 이 산족들은 지금도 여전히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이 산족들은 사냥을 할 때 멧돼지나 기린과 같은 이런 큰 동물을 잡을 때 독화살을 쏴서 잡아요. 독화살을 쏴서. 자, 독화살을 쏴서 맞췄어. 그러면 이 동물들한테 이제 독이 퍼지겠지. 그런데 이게 큰 동물이다 보니까 바로 쓰러지는 게 아니야. 계속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럼 이 산족은 어떻게 하냐? 계속 추격을 합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오래 따라다니다 보면은 뭐 배가 고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산족은 절대 따라다닐 때 물 이외의 음식물을 안 먹어요. 왜? 어떤 믿음이 있냐 하면은 본인이 이제 음식물을 먹잖아요. 뭐 밥을 먹는다. 그러면 이 동물들도 역시 힘이 나서 도망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물 이외에 절대 다른 걸 안 먹어.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게 그래서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냥에 참여를 했든 참여를 하지 않았든 모든 부족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나눠서 먹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지. 사냥에 참여한 사람이 먹어야지. 특히 화살을 쏴서 잡은 사람이 많이 먹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균등하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안정적인 경제생활, 미래 상황 예측이 가능한 거지. 내가 참여하지 않았어도 나한테 결과물이 돌아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전통 경제체제를 봤습니다. 그 다음 계획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에서는 무어누의 문제를 어디에 맡긴다? 바로 중앙정부, 정부의 계획 또 명령에다가 맡깁니다. 정부가 뭐를 만들지, 몇 개나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를 다 정해주는 거야. 자, 의사결정의 주체, 중앙정부예요. 경제활동의 동기, 어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거야. 국가의 목표, 공동체 전체의 목표. 반면에 우리 시장경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잖아요. 시장경제에서는 경제 문제 해결을 시장의 가격, 이 시장 가격을 바로 우리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뭐라고 표현했죠?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했을까? 실제로 가격이 뭐 손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시장 경제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 개인들 또 개별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하거든. 그러니까 각자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해서 빵집 주인은 자기 돈 벌려고 빵을 열심히 만들어요. 정육점 주인은 자기 돈 벌려고 고기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시장이, 우리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 흘러가고 있는 거야.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종하는 것처럼 너무나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게 시장 가격이죠. 시장 가격에 의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자, 계획경제의 장점 볼게요. 계획경제는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추구해요. 형평성을 추구해요. 이 추구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조금 이따 보면 압니다. 그래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 완화, 그러니까 평등하게 잘 사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강력하게 이끌고 나가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이끌고 나가는 거니까 사회의 중요한 목표를 빨리 달성할 수 있죠. 하지만 단점, 이 계획경제체제는 대부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일을 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몫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돌아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열심히 일할래요? 자, 여러분들 반에 친구들이 한 30명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열심히 하든지 간에 결국엔 n분의 1을 한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 열심히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이기적 존재거든. 열심히 해서 내게 커져야지. 사유재산이 인정이 돼야지 열심히 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거든.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자유도 제한되고 경제적 유인, 인센티브가 부족한 거지. 그래서 결국 누구도 열심히 하지 않는 거야. 그냥 정부에서 시키는 것만 딱 하고 마는 거지. 그래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래요.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도 어렵죠. 그냥 정부에서 정해버리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 이제 소련이 그 대표적인 계획경제 체제였는데 이 소련에서는 무언우의 문제를 정부가 결정해줬어.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정부에서 어떤 기업한테, 못을 만드는 기업한테 야, 너 못을 1000개를 만들어. 너는 이번 달 동안 1000개를 만들어. 이렇게 명령을 한 거야. 그럼 못 생산하는 기업은 못을 1000개 만들겠지. 근데 어떻게 했냐? 1000개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좋은 거 만들 필요 있어? 진짜 쬐끈한 못을 만든 거 이런 거 1000개 어디 쓸 데도 없는 거를. 근데 1000개 만들려고 한 거 달성했으니까 정부 쓸 데가 없잖아.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럼 안 되겠는데 이제 무게를 중심으로 야 그럼 너는 1000kg의 못을 만들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쓸모가 있는 1000kg의 못을 만든 게 아니라 커다란 못을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걸로 1000kg을 채운 거야. 그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그리고 기업들도 열심히 해서 자기 기업에 이윤이 된다면 열심히 하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기한테 돌아오질 않으니까 열심히 하지를 않는 거지. 하지만 우리 시장경제체제는 그렇지 않죠. 우리 시장경제체제에서 못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기업은 소비자들이 어떤 못을 원하는지를 당연히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크기의 못을 만들 거고 싸게 질 좋은 품질을 만들려고 노력할 거야. 그래야지 팔릴 거니까. 그래야지 자기의 이윤이 커지니까. 그래서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시장 가격의 작동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요. 그리고 우리 시장경제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주죠. 열심히 하면 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한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내가 좋아지니까 대부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선생님은 선생님의 이익보단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디어 창의성을 발휘하기 좋죠.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내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아이디어를 막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더욱 우리 사회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 실은 이렇게 반대가 되는데 단점이 뭐냐? 빈부격차가 심해져. 형평성이 낮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급격한 경기 변동 가능성.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시장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하냐, 또 경제 상황이 어떻냐에 따라서 경제가 막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경제지 북한은 계획 경제에 가까워요. 북한은 계획 경제야. 여러분들이 의문이 안에 생겨야 돼. 먼저 선생님, 북한은 뭐 비효율적인 거 알겠어요. 뭐 사유재산권 제한되니까 비효율적이야. 맞아. 근데 북한 엄청 불평등하잖아요. 북한 지배층과 피지배층 어마어마하게 빈부격차가 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뭐라고 적혀있어? 추구한다고. 북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평등한 걸 추구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를 못한 거지. 여러 가지 뭐 계급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배층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 때문에. 근데 계획경제는 형평성을 추구한다고 추구. 자, 우리 경제체제의 특징까지 봤고 그 다음에 혼합경제체제가 있는데요. 혼합 무슨 뜻이야? 섞여 있다는 뜻이죠. 혼합경제체제가 등장한 배경이 바로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 때문에 등장을 했어요. 우리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과정에서 배울 거야. 자,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혼합경제체제가 등장했는데 과거에는 뭐 시장경제다, 계획경제다 이렇게 왔다면 이제 시장경제인 나라에서도 계획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겁니다. 또 계획경제인 나라에서도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그래서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현실적으로는 혼합경제체제예요. 그래서 시장경제적 요소와 계획경제적 요소가 섞여 있어. 그래서 보면은 완벽하게 계획경제인 거, 완벽하게 시장경제인 거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근데 둘 중에 어디 쪽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냐의 차이가 있어. 미국은 상당히 시장경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상당히 계획경제적이죠. 우리나라는 한번 이쯤에 있고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요소를 많이 도입했으니까 이쯤에 있다. 이런 스펙트럼 상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어떤지, 뭘 지향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헌법 23조를 보면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유재산제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조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존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야. 사유재산 인정해주고요. 기본적으로는 자유를 인정해주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은 시장경제 체제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보면은 재산권 행사, 내 돈이어도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 그리고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은 시장 경제인데 정부가 개입하고 있으니까 계획 경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계획 경제 체제의 요소가 도입된 혼합 경제 체제다. 그러면 우리 오늘 우리 처음에 도입하면서 생활 속 경제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는 무엇일까요가 자동으로 해결이 된 거죠. 자, 오늘 미션 이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모두 끝이 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저축을 하면 더 가난해질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축을 하면 부자가 돼야지. 왜 저축을 하면 더 가난해질까요?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